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김승현 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포부가 있다면 혹시나? 어떤 포부? 아니에요. 네. 오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우리 벌칙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거 아세요? 어떤 벌칙? 네,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원하시라고 얼음물 벼락을 한번 맞아보는 게 어떨까? 포부가 크네요.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톡방이 열렸습니다.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에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연생 힌트 많이 주세요. 저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자꾸 의미심장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내년 최저임금은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자, 우선 현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네, 6,030원 네, 정도로 알고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있네요. 네. 그것보다는 모르겠죠? 그렇죠. 네, 올랐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네. 이게 네, 정답 오, 맞춰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 자, 네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네. 6,470원. 6,470원. 깜짝이야. 입니다. 예. 공부하고 왔네요. 구성어가 굉장히 많네요. 하루에 이제 한 7.3% 올라가지고요. 6,470원이 됐고요. 사실 2009년을 좀 확인해 보니까 2009년에 4,00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6,470원까지 해가지고 그 10년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래도 적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같으면 우리보다 좀 더 물가도 그렇고 GDP도 높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은 한 7달러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예, 점점 그쪽으로 맞춰가는 추세입니다.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과거처럼 집이나 차와 같은 큰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식, 소품 등 애초에 저렴한 제품들에서 사치를 하며 만족감을 얻는 소비 트렌드로 립스틱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립스틱 효과, 립스틱을 사면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 거죠. 큰 제품들.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중에서도 제일 좀 쌀 수 있는 네. 여기를 소비를 하면서 이제 할 수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김남도 교수가 이제 항상 소비자학과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이번 연도 트렌드 중에 하나로 스몰 럭셔라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무엇일까요, 과연? 네, 정답은 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스몰 옥션입니다. 스몰 스몰 옥션이요? 옥션이요. 페이크시. 네, 정답은 스몰 럭셔리였습니다. 살짝 이해했는데 럭셔까지 하면 옥션으로 했군요. 안타깝네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는 이런 데 네. 가면요. 그럼 학생들이 비싼 걸 못 사요. 가방 뭐 어떻게 사요. 네. 우리가 아는 버버땡이라든가 네. 뭐 하여튼 루이비땡 이런 거 네.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거기 향수를 사는 거예요. 향수는 3만 원, 4만 원 사거든요. 그럼 난 이런 명품을 샀다라는 그런 개념. 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자 소득세가 종전 22%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부쩍 사용 빈도가 높아진 용어입니다. 네. 절세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각종 세금 우대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어렵나요? 네,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이 조합을 네네. 하면 나올 수도 있는. 잘 조합하면 다들 맞춰요. 뭔가 세금하고 재테크하고 이렇게 오. 좀 네네네. 엮으면은 세금,
테크? 네. 그래서? 그래서? 야, 결단력이 없네. 네, 일단 정답.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거침없어요. 오죽하면 예. 주세요. 정답은 텍스크? 텍스크. 텍스크. 얼마나 억울할까. 네. 정답은 세테크였습니다. 텍스크란 말.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네. 더 단순해지면 이제 금방 풀 네. 거예요. 몇 번을 네. 틀려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는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고 효과를 쌓는 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가 되거든요. 그 세금으로 나갈 돈을 이제 뭐 불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절세를 통해서 아낀다라는 개념의 세테크가 있고요. 네. 그 이왕이면 통장을 가입해도 이게 절세가 되는 통장을 가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유실 학생이 말한 오답인 ISA도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사통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저거는 내 돈을 여러 군데 펀드니 어디 알아서 좀 굴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하면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세금 것도 혜택이 있지만, 어쨌든 있죠. 근데 사실 저거는 약간 위험도 한 게 투자의 개념이니까요. 잃을 수도 있어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원금 손실의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런 위험성 분명히 있는 거라서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장의 역할까지는 아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받는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이거 유명한 단어. 맞아요. 네네. 이게 영화 소재에도 좀 나왔었죠. 그럼요. 네,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자신의 찾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전관예우. 전관예우. 예우. 과연 정답일까요? 장관예우. 정답입니다. 오, 거침없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자신 있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맞추면 설명도 다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 검사나 판사로 이제 있다가 뭐 부장 검사, 뭐 부장 판사 이렇게 높은 직에 있다가 이제 그 이래서 변호사로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예우를 해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뭐 그 사람이 어떤 무죄의 입장에서 이제 있다면 무죄 판결에 이제 가깝게 뭐 판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관예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관예우고 또 하나 돈이 되는 사건들을 좀 모아주는 것도 기업의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 몰아주는 것도 그래서 검사 판사에서 좀 명예를 지키며 어렵게 살다가 네. 변호사에서 1, 2년 안에 그것의 몇 배를 모았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정관예우 같은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4문제 중에 2문제 맞춘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힘내서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백인 배우가 동양인인 듯 연기하는 경우 혹은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MC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찬스 누구 쓰시겠습니까? 저는 조한영 찬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헷갈려요. 네, 고민이 이게 많이 되실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화이트 옷이냐 블랙 옷이냐예요. 일단 저에게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네, 블랙 옷입니다. 정답은 화이트 워싱이었어요. 아니네. 죄송해요. 아, 헷갈렸나 봐요. 화이트 옷이었나. 진짜 너무 헷갈리는 예, 예, 답이었죠. 이거는 좀 어렵네요. 확실히 기억에 남는 그렇죠. 엄청난 네, 네.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이제 시원하게 맞고. 백인이 뿌리게 주세요, 이태원 가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인저라는 영화가 지금 찍고 있는데 네. 거기서 티벳의 승려 역할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백인이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요즘에 공감투동대라는 걸 찍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만화거든요.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의 그 주인공으로 일본 사람이나 동양인이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이 나온다는 거죠. 왜 동양인이 나와야 될 부분까지도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느냐. 그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차별이다라는 의미로 요즘 많이 쓰는 게 화이트워싱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톡방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칙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스몰 럭셔리 또 6,470원, 뭐 바로 그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도 네. 있고요. 화이트 워싱처럼 또 한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좀 잘 분배된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단톡방 퀴즈에서 나왔던 6,470원 생각나시죠? 맞아요. 네, 바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네. 재한 씨 혹시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6,040원. 30원. 30원. 10원 차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지금은 6,030원입니다. 예. 네, 여기에서 7% 정도 오른 6,47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또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른 논란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승현 학생은 최저임금이 이제 6,470원이지 않습니까? 이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월급으로 봤을 때 135만 원 하면은 네. 적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죠. 저렇게 13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8시간씩 뭐 주 5일을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맞아요. 학생의 입장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빠듯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내 삶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딱 학과 공부 끝나자마자 또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네. 막 그런 최저시급의 그 노동 강도잖아요. 그냥 참 고생해서 버는 돈이긴 네, 하죠. 맞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씨름이고 또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당연히 해마다 반복되는 건 해마다 정하기 때문이죠. 아하. 6월 달쯤에 이제 내년도는 얼마 정도 하자를 정하는데 이거는 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항상 너무 오르는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복되는 해마다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얘기들이 이 무렵에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뉴스를 좀 더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자, 일단 두 가지 기사 역시 준비했는데 첫 네. 번째 기사부터 보시면요. 네. 예, 노동계와 그 경영계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입장을 좀 얘기하는 기사거든요.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노동계 입장에서는요. 두 자릿수 정도를 기대했는데 두 자릿수는커녕 지금 전년도에 8.1%가 인상이 됐어요. 또 올해는 7.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악의 인상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영계는 이렇게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서도 경제 상황에서 7%가 넘는 높은 인상률이 반영됐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좀 서로의 탓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264만 명 올리는 게 능산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년 만에 30만 명이 더 늘어서 264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전체 근로자가 1923만 명 가운데 1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좋은데요. 실제로 그걸 안 지키고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최저임금을 이렇게 위반을 해도요.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0.2%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 고발해봐 뭐 이러다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어렵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에이 들어서 안 하고 말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가게 하는 것, 처벌 같은 것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승현 학생은 첫 번째 기사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네. 그 노동계의 입장에 얘기를 하면서 폭력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좀 그랬었나요?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즈음이 되면은 항상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렇게 자꾸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대화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올해도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계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상승률, 뭐 생산성이라든가 경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도 또 생계비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결정된 생계비나 다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을 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안을 바로 고시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는 6,470원으로 그 결정된 것에 크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었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지금 6,470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동계 그 요구하는 이번에 1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그 폭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협의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영자 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하면 되게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웬만한 어떤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긴 하지만 근데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의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서서 하는데 네. 그런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1,000원만 올라가도요. 이건 거의 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모든 사장님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빡빡하게 운영 상황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건 굉장히 큰일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은 느는데 이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나와서 신고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최저임금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됐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 가서 일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관둬라고 해서 빨리 그만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10,000원, 20,000원 차이 더럽고 치사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실제로는 이렇게 적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감독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런 건수는 좀 줄고 있는 것이 그런 감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를 이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좀 해결 방법이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해결 방법은 네. 아니라고 보는 게 그래서 강하게 처벌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네. 바로 영세사업자들. 영세사업자. 우리 동네 그 전파사 아저씨, 그 뒷집에 구멍가게 할머니 이런 네.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처벌받게 되면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그렇지 말아야 될 분들이 처벌받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도 살아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학자들도 그렇지만 그 되게 유명하신 최경환 전 부총리죠. 부총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신 분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이제 경제에 돈이 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그 경제에 또 피해를 수혈한다는 의미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근데 사실은 또 영세업자 그 돈이 결국 영세업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돌 빼어서 윗돌 개인다? 이쪽 돈을 가지고 이쪽 돈을 가는 거라서 그게 그 유효한 것일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경제학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해서 의견들 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란. 짜란!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학생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근로계약서가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거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고용 보장을 좀 해준다면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고용 보장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나가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또 이직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고용 불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거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켜진다니까. 2년이면 2년인데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2년 후에도 그런 것들을 쭉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계약서 내용이 뭐여야지 이게 고용 안정성이 생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년이 지났을 때, 뭐 2년을 채웠을 때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을 계약을 안 하고 그 전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시간은 많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럴 때 멘붕을 한 번씩 겪어요. 네. 그렇죠. 면접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네.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업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죠. 사용자가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용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기업들이라면 한 번쯤 또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춘 기업이라면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을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리들을 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하고 떨려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진정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네. 뭐 그걸 할 수 있으면 왜 고민이에요, 이게. 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눈을 바라볼 때는 눈을 보지 말고 이마를 봐라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답변이 그런 구체성을 빼버린 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문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처 예상을 못했는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일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아까 살짝 나온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주를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많이 안 지켜지고 처벌이 솜방망해서 문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아주 강하게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형평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두 분 MC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실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실명제가 되면은 내가 해야 될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냥 최저임금을 안 해주는 그 업체 실명을 공개해서 그 왜 인터넷 그 전화사기단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전화사기 업체 그 번호랑 그 이름까지 등록해 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마냥 최저임금을 안 주는 그 사업자 사장님 명단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다음에 어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전화번호를 한번 후후처럼 쳐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좀 어겼었다, 아주 안 좋은 내역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 가지 않는 것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좀 범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럼 지금 네.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면 맞춰주면 그러면 지워줘야죠.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쉽군요.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네네. 이게 아까 기사를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에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하다. 아하, 예. 라는 것은 전혀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일단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네네.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봤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서 그 해당 업체를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이콧. 생각을 해봤는데 그쵸, 그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콧을 쓰네. 네, 승현 학생은요? 저는 이제 법조항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뭐 뒤늦게라도 지불을 하면은 뭐 행정지도 수준으로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과징금 같은 걸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태희 학생, 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선 영업정지 처분이 필요해 보인다. 강경하네요. 그러게요. 태화 학생,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에 악덕 업주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칸을 만든다. 불법적인 횟수와 얼마를 지불했는지 등을 알림과 동시에 최대 몇 년간 위치와 업주의 신상 공개를 하고 그들의 구직자 채용도 함께 몇 년간 금지시킨다. 다혜 학생,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60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2,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과 고용인에게 미지금액 5배를 지불하는 것으로 처벌하면 좋겠다. 유실 학생, 고용노동부에 신문고를 설치한다.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감찰하고 해당 업소가 벌금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였으므로 불명예 상태를 지급한다. 이를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전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알바생에게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다면 신고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우리 승현 학생 어땠어요? 저는 그 공태현 학생 의견이 공학생.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뭐 이런 그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면 좀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약간 고민이 이건 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다혜 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거든요. 제너럴. 교육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받는 거 진짜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이 벌칙이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니까 또 학생 입장에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까지 판결받기 어려운 거니까 문제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역시 태연 학생처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무고 같은 것도 생기겠죠. 그쵸. 그런 문제들에 잘 대해서 줬는데도 좀 나쁜 네. 마음을 갖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냥 올린다던가. 얼굴이 마음에 예. 안 들어 하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너무 접근이 쉽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의 학생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현실적으로는 태연 학생을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연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의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줄 수 있는데도 6,470원 주면 되지. 그러면 딱 이거야.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8,000원, 9,000원 받아야 되는데도 6,470원 딱 맞춰서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게 최고임금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그 일의 강도나 일의 능력에 맞는 그런 임금들을 좀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좀 학생들한테도 좀 그거 말고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임금이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은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매년 얼마 올랐나 그래서 많이 오르면 기분 좋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이제 각 분야들의 입장을 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올해 최저시급에 대해서 내년에 최저시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가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봐요. 오늘도 스토리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벌칙 수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합격입니다. 언니 오빠들이 이거 보고 참 많이 반성을 좀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일단 저도 이 서류 그냥 전체 이미지를 좀 보게 되면 뭔가 서류가 꽉 차 있는 느낌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이거 언니가 이거 다 틀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상위 1%입니다. 그냥 마냥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 서민주 학생 불러서 면접 시작해볼까요? 네. 네, 서민주 학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면접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민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오시면 어이구 우리 양념딸 왔어 하면서 반겨주십니다. 삼형제의 손자 모두 저를 제외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제가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처럼 소중해 그렇게 부르십니다. 할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귀중한 역할이 되고자 저는 숙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미림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현재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며 흥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생회장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학생의 친구들과 학교 행사를 운영 및 기획하면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전을 즐거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제가 이제는 코다임의 양념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주였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수상 내역을 보니까 네. 뭐 책을만 읽어서 상을 좀 받았네요. 네. 얼마나 책을 읽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고 했습니다. 이거 읽은 책 중에 네.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책과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을 한 번 읽으면 두 번 잘 안 읽는 편인데 저는 화가자의 안이라는 책이 두 번 읽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모르겠다면서 취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 들어가 화가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은 책인데 그 가게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꿈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저는 그 책이 재밌었던 이유가 그 주인공이 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어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도 나는 키 153cm에 58kg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키가 작고 그런 좀 통통한 체형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면접관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뭐 책 많이 읽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건 안 읽은 사람도 알잖아요. 그래서 딴 거 말고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무 얘기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이번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꼭 기억에 남는 구절까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구절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 점수 받게 될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지원을 하셨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가장 갖춰야 할 역량은 끈기도 있고 꾸준함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벌룬업이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디자인과 친구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저는 그 디자인과 친구와 제가 하는 일이 협업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와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디자인을 부탁할 때도 그림을 그려서거나 아니면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줘서 만드는 이렇게 요청을 하여서 그 친구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러가 쉽게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류상에서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교성이라든지 공통 역량이 좀 집중한 모습이 있어서 일부러 이제 직무 역량을 갖추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개 다 이제 조금 필요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답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가지게 했다라고 자소서에 쓰셨는데요. 네. 대학을 갔어도 됐잖아요. 근데 왜 마이스터고를 가셨어요? 저는 대학 과정에서도 물론 얻는 것이 많지만 대학 과정에서 얻는 거랑 실무에서 얻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곳에서 더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고등학교 이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소서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소서를 통한 추가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자소서를 보면 민주 씨는 프로그래머도 잘하긴 잘할 것 같은데 마케팅, 영업, 특히 기술 영업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고 표현 능력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영업 쪽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분야도 굉장히 흥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령나면 일을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주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쓴 단어들이 표현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 뭐 홍보, 인사, 교육, 기술 영업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어휘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관들도 이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느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그쪽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진짜 그쪽 어떠냐.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추천해보는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C 언어를 보니까 360시간 정도 수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가 C 언어인가요? 아니면 뭐 자바, C? 저는 자신이 있다 보기보다는 지금 가장 흥미로운 언어는 C# 언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돼서 개발했던 거 있으십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제목은 C# 아케이드입니다. 그것은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작게 축소하여서 한 컴퓨터에서 2명의 친구들과 미니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50%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네. 팀의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본인이 약간 리더 역할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죠? 대체로 리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또래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몇 % 안에 드는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상중하로 따지면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개발을 해본 적은 개발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차근차근 학교에서 배워나가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고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 친구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학생이 약간은 좀 절제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뭔가 자기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데 좀 면접을 보면서도 자기를 되게 심하게 드러내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좀 약간 겸손하게 말하는 거라는 느낌을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주도적이다는 어떤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약간 호감도 같은 게 더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먼저 완성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완성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속도가 더디더라도 먼저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완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개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전문가적인 지식,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기준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자기 대답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들어올 때 보셨죠? 이 건물 굉장히 크죠, 그죠? 네. 이 건물의 면적을 좀 알고 싶은데 자 없이 네.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 발걸음으로 재는 것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건물은 사각형인 경우가 많으니까 저의 발걸음을 1m로 잡고 몇 걸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면적을 구하고. 알겠습니다. 됐고. 네. 임금 피크제에서 찬성 반대 그리고 그 이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마다 언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뭐예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임금 피크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봤었을 때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점수를 준다면? 저는 8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점이라는 점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잘한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5점이라는 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좀 더
노력하여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8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로서의 포부 하나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고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을 소통하고 나누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저의 재능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코다임의 구름 IDE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돕게 하는 나누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이 코다임의 양념딸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더 큰 범위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은 좀 뭐 어떤 걸 개발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정말 IT를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든 사람들을 더 돕고 싶고 사회가 더 좋아지는 데 더 기여를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친구가 정말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고 뭔가 좀 더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면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전을 즐거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제가 이제는 코다임의 양념딸이 되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뭐예요? 임금 피크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5점이라는 점수는 뭐라 탈락시킬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잘하네요. 저는 그냥 설득당했습니다. 네. 매료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팔게 되면 바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저 진짜 오늘 악역을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왔는데 팀이 없어서 들어갈 구멍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누가 떨어뜨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삼촌의 미소, 아빠의 미소를 봐주시니까 저는 갑자기. 근데 솔직히 면접관들도 이런 입장에서 볼 것 같아요. 아빠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면접관들이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운 건 표정에서 읽었지만 그래도 서민주 학생의 면접을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점수까지 매겨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A부터 F까지 한번 매겨볼까요? 학생회장 먼저. 네, 저는 아까 1분 스피치 영상도 보면서 갑자기 박수를 칠 뻔할 정도로 너무 말을 잘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너무 너무 말을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발자도 잘 어울리겠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기획이나 영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몇 점짜리 사람인가라는 질문 사실 굉장히 곤란한 좀 질문이 있으면 높게 말해도 애매하고 낮게 말해도 애매한데 제가 했던 수천 명의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답변 중에서 가장 좋은 대답이고 가장 설득되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런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우려되었던 이제 개발 역량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잘하는 친구랑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저는 사상도 최초로 2번째로 A+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최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고요. 너무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삼촌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A+예요. 여기 어떻게 점수를 깎겠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사팀에서도 탐낼 것 같고 교육팀에서도 교육시켜라 차라리 그럴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면접 자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가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얘기만 계속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나머지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서민주 씨는 오늘 직무와 관련된 게서 초점이 맞춰지진 않았어요. 막 다양한 역량을 얘기하다 보니까 영업 쪽에서도 저 친구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 씨는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으면 네. 소통이나 이런 활발함 이런 것보다도 딴 걸 보여줘야 프로그래머 그 부서에서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딴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A뿔. 네, A뿔입니다. 네. 오늘 올 A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서민주 학생을 1차적으로 컨설팅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풀로 면접을 보는 건 지금 처음인데 보면서 고등학생 이 나이에 준비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요. 야무진 그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삼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끝까지 좀 밀고 나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자기 평가 부분에서 저는 좀 다소 낮은 점수를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A 그룹이지만 저는 그냥 A 제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미 면접관들이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평가를 만약 100점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역효과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물론 100점은 조금 그럴 그러니까 수 좀 있지만 겸손함도 보였던 게 아닐까. 제가 오늘 너무 잘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네요. 굉장히 A를 주고도 인색한 평가를 한 느낌이 드네요. 죄인 된 거 같고. 인색해. 85점 얘기했을 때 좀 더 높게 평가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설득되었다는 거. 저는 좋게 봤어요. 그거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고등학생 지금 나이가 30살도 아니고 25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저는 놀랐습니다. 이 학생 부모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네. 나중에 출연해야 될 것 같아. 네네 너무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서민주 학생을 직접 보고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떨거나 뭐 그랬나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면접을 본 게 거의 몇 번 안 해봐서 조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번 안 해봤다는 게 거짓말 같은데. 우리 민주 학생이 면접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게 좀 궁금했어요? 임금 피크제가 궁금했어요. 너무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니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순발력을 좀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갑작스럽게 워낙 너무 잘하니까 당황시켜보고 싶었는데 물론 의미와는 좀 다른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가서 찾아보세요. 본인 문제이기도 해, 본인 인생 문제이기도 해.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래서 의미가 살짝 좀 벗어났어요. 맞아요. 또 다른 질문사항 없나요? 다른 거.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뭐 이런 거. 너무 쉬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쉽게 던져서. 그 마케팅 분야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근데 그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요즘은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요즘 본인 세대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회사 그만둬 버려요. 배치된 친구가.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걸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아까 잘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누구랑 면접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랑 면접 보느냐 아니면 지금 임원 면접이냐. 예를 들면 실무자는 사실은 개발팀장이 와서 면접을 보겠죠. 근데 너 다른 일 잘할 것 같은데 할래?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 사람이라고 보기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실무자 면접 볼 때는 그래도 개발이 하고 싶다고 좀 뭔가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잖아요. 네.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 배치를 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좀 더 아까 그 방향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또 소통이 좀 잘 되는 느낌이 계속 들고는 있어요. 너무 저희 나이가 지금 거의 이 정도면 40대, 50대부터 다 이해가 통할 것 같아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굉장히 말이 잘 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전반적으로 또 팁 드릴 게 있으시면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굉장히 잘했는데 뭐 저는 A+를 줬어요. 이거 사실은 여기 나오기 힘든 점수입니다. 근데 약간 하나 고치자면 약간 말이 좀 길어요. 그 스피치 분량이 좀 길어서 조금만 내가 했던 것보다 좀만 더 잘라서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면 한 20초에서 한 40초 내외 정도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오버되는 것도 좀 있었는데 근데 워낙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편이라서 그 외에는 사실은 너무 잘해가지고 뭐 제가 딱히 지적할 만한 사안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이 컨택이 너무 잘 됐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아니라 평상시에 좀 그 자세인 것 같고요. 그쵸. 굳이 저도 하나 얘기를 진짜 없어요 얘기를.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굳이 하나 하자 그러면 아까 좀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게 좀 약간 좀 눈에 거슬리긴 했고 또 하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면접을 가면 목소리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신입사원으로서 패기 그런 거는 사실은 오늘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힘도 주고 네. 좀 그런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많은 부서에서 좀 데려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에 집중된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도 공통 역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나는 꼼꼼하다, 밤을 샌다, 오로지 관심사가 프로그래머에 해당되는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고 1분 자기소개 할 때도 사실 보면 뭐 아까 장독대 뭐 그다음에 숙성 과정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 좋긴 좋은데 프로그래머를 오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어색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프로그래머 그 직무를 맡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서 더 많이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 학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나 어떤 그런 평가들을 내렸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자세가 조금 이게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까 더 바르게 하고 턱을 살짝 내렸으면 좋겠어요. 턱을 이렇게 어깨가 굽다 보니까 살짝 턱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자신감 있게 턱 살짝 내리고 그렇게 되면 발성이 배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목이 이렇게 턱이 들리면 이렇게 나오다가 소리가 한번 꺾이면서 조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민주 씨는 학교 성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학교 5% 이내입니다. 5% 이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이 학교에 민주 씨 같은 학생이 진짜 독보적으로 한 명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친구들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도 정말 잘합니다. 네.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구들도 잘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 우리 삼촌과 학생회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듬뿍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정말 화기애애하게 오늘 좀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덥지만 우리 또 서민주 학생의 그 취업 합격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현지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지 학생 자기소개 한번. 네,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열심히 공부 중인 정현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리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그것만 믿고 계속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3학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어리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일만 해오고 공부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취업에 대해서. 근데 주위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진실을 담아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교보문고와 예스24 그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 국내를 대표하는 두 서점 업체입니다. 네. 그렇죠.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보미 아나운서? 저는 강남에서 친구들 만날 때 여기 교보문고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기다리다가 책 한두 개씩 읽다 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속에 지각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그게 항상 기다리다가 책방을 들었을 때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좀 이따 갈게라고 하고 먼저 와서 더 늦게 가게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꼭 욕심나서 여러 개 사다 보면 또 나중에 안 읽어요. 안 읽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공감. 그렇죠. 네. 자, 우리 현지 학생도 어리지만 공감 좀 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 출신인데 그 대구 번화가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동성로? 네, 동성로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매일 뭐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사고 그런 걸 정말 좋아해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이미지로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수하기 이전부터 시인으로 등단. 그러시구나. 시인이셨잖아요. 진짜 시인. 저 몰랐어요. 그래요? 정말 시인. 작가 겸 가수가 작가가 그냥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는 또 지금도 이제 여러 글들 쓰고 책도 계속 내고 있어서 멋있다. 시장 조사 겸해서 자주 좀 가는 편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교보문고 시 에세이 분야 3등의 제 책이 있는 걸 보고 3등이요? 그죠? 있는 걸 보고 그냥 진짜요? 저거 오빠가 쓴 거야 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자랑을 못하고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셔야죠 뭐. 그렇죠.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내드렸어요. 아유 너무 얼마나 효자입니까 진짜. 홍쌤께서 이제 국내 서점업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출판 산업의 현황을 보면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14년하고 비교해서 한 1.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수익 산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전자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 출판 시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연한 평균 30%씩 꾸준히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출판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책을 보면 그 책이라는 게 우리한테 생소하진 않잖아요. 정말 익숙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소비자의 입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보문고나 예스24가 정말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 같은 게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교보문고와 예스24 대학생들이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이제부터 대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중에 취업을 하신다면 어떤 기업에 더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예스24요. 왜요? 예스24가 공연 티켓팅 부문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북 같은 그런 기술 쪽에서 제가 공대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보문고를 좀 더 선호해요. 아, 네, 그 이유는 뭐죠?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종로에 그 교보문고 서점이 있는 걸로 알고 거기서 이제 직접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예전에는 조금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그렇게 우위로 보이는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스24요. 왜요? 예스24가 당일 배송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당일 배송 노력을 서비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을 볼 때 사내복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내복지 부분이 교보문고가 예스24에 비해서 더 낫다는 주변의 어떤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보문고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교보문고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도서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교보문고의 바로드림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도서문화 교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혁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보문고 쪽이 더 선호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네, 저는 연대고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0명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간 좀 신기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딱 보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가. 네, 21표, 9표 이렇게 차이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나는 혹시 그 이유나 선호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복지나 뭐 연봉 같은 그런 것들보다도 책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그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서 판매가 주류인 교보문고 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안 그렇게 생겨서 책 없으면 못 사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너트! 네, 먼저 교보문고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교보문고 하면은 광화문에 이제 거의 뭐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광화문에 가면 이제 커다란 거대 글판이 있죠. 네, 계절마다 이제 이번 계절에는 어떤 글이 걸려 있을까? 그 교보 빌딩에 크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 삭막한 도심에서 뭔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교보라는 기업 자체가 뭔가 좀 다른 기업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인상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뭐 하나 구절 같은 거 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제일 흔한 거는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려져 있고 개인적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글이 걸리면은 진짜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 글이 가장 멋진 글이겠죠, 그리고. 아, 그렇겠죠. 네, 진짜 그거 찍어가지고 액자해가지고 자손대들은 물려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2016년 여름편에 그 구절이 하나 있대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예, 벌써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교보문고에 좀 저력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교보 생명 계열이고요. 네. 80년도 12월에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그 이듬해 광화문점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아주 입지가 좋잖아요. 상권도 좋고요. 그래서 그 밑에 아주 대규모 상가단지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그런 예상을 깨고 세계 최대 규모 이 사이즈의 교보문고를 오픈합니다. 그다음 89년도에는 우리나라 서점업계 최초로 온라인 정보 시스템, 그 당시 때는 천리안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14년도 매출액 5,2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44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출 규모는 큰데 이익률이 그다지 현재 높은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명물이 하나 더 생겼죠. 무려 100명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카오리 소나무 테이블이 생겼는데요. 요즘 서점가 풍경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언제든지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점은 결국 고객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아까 나왔던 막 카우리 테이블 이런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가 뭐 가로 11m가 넘고 세로가 뭐 2m 가까이 되고 무게가 뭐 1.6톤이 되는 크기로 100명의 독자들이 한꺼번에 책을 읽는다. 그럼 이런 또 마케팅을 하면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여러분들 또 책 한 권 읽어줘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어줘야 할 것 같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 뭐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왜 그러냐면 일본도 그 오프라인 서점 1위가 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모토가 우린 이제 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파는 것만으로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교보문고 두 번째는요. 일단 오프라인 서점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무래도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북 오픈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가 10년째라고 하고요. 10년 동안 무려 750만 권의 전자책이 팔렸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네요, 진짜. 그 전자책 시장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업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는데 일단 교보문고의 전자책 사업이 조금 성공적이었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을 보면 10년도 규모가 한 2천억 정도였고요. 11년도에 2,800억, 12년도에 3,200억, 13년도에 한 5,8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도 14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서적 시장에서 한 2~4%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시장 성장세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킨들 같은 이런 매개체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서점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설도 읽히지만 사실 참고서 시장이라든가 이 교육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그런 서적들은 이북으로 대체하기가 아직은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개척을 해야 서점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전자책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보문고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들 강남 교보문고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구조가 좀 독특해요. 그 비싼 땅인데 가운데 이렇게 좀 무슨 서점 공간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딴 세상입니다. 거기선 다 SCM하고 거기서 물류하고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1일 한 35만여 권의 도서가 입출고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서점의 또 주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마케팅도 잘해야 되지만 물류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교보가 국내에서 아주 공고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이런 좀 기본기를 활용해가지고 시장을 좀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입니다. 예스24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 이용하기를 좀 꺼렸던 이유가 책을 빨리 보고 싶은데 배송이 한 며칠 걸려버리면 김이 새버리거든요. 너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스24는 총알 배송, 주문하면 하루 만에 도착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으로 이제 군림할 수 있는 성공 비결이자 또 장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예스24의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홍 선생님께서 예스24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터넷 서점이죠. 99년도에 창건되고 그 이후 14년째 이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등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달성을 하고 있고요. 매출을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3,300억인데 올해 작년 매출은 3,600억 정도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년도에 32억이었는데 15년도에 12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이쪽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예스24의 크레마 카르타가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전자책에 예스24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전자책 전용 단말기 크레마 샤인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 전자책 컬러 단말기 크레마 1을 출시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온 크레마 카르타가 1만 대가 모두 판매가 됐다. 그래서 3차 예약까지 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전자책 시장에 큰 좀 교두부유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세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예스24 하면은 책만 파는 데가 아닙니다. 또 딴 거 파나요? 이번 키워드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엑소 효과. 엑소 효과? 네, 예스24 이제 홈페이지에서 엑소 공연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요.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뭐죠? SM 콘서트를 예스24가 단독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스24에서는 또 예스24 라이브홀이라는 홀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가와의 만남도 600회를 개최하는 등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이 정말
진짜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아주 좋네요. 그 네. 예스24의 문화산업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거 홍쌤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마존도 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많은 상품들을 다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바로 옆 동네, 책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게 또 다른 문화 콘텐츠니까 당연히 뭐 콘서트 티켓이라든가 전시 티켓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복합 문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전자책 단말기 매장을 강남에 좀 이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덧대어서 강남권의 새로운 오프라인 그냥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보문고 같은 서점 산업에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동아라고 해서 동아 출판사죠. 출판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서점 판매 그 수수료만으로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 오프라인에도 진출을 하고 직접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도 진출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예스24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산업, 파생 산업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상륙이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홍쌤 어떨까요? 실제로 아마존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기업형 클라우드 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아마존이 킨들이라는 그 상품이 어마어마한 상품이고 미국에서는 그 상품 때문에 결국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이런 진출이 좀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공룡 기업들, 이케아가 들어왔다 해서 매기 효과가 발생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했고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런 기업들의 좀 어떤 투자라든가 촉매제를 통해 시장 자체가 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스24는 인터넷 매장에서 점유율도 되게 높은 편인데 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취직을 할 때 선배님들을 보면 월크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여가 생활을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지 아니면 복지를 어떻게 할 많아요. 할 많아요? 있는데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예스24가 사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점점 출판업계가 시장이 작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공기예요. 공기예요? 네. 책을 읽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을 개발할 건지. 저는 이제 교보문고가 S24보다 인지도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관련되다 보니까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두 기업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기업 모두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또 이런 사회적인 철학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친숙한 두 기업이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좀 많았던 질문들을 간추려보자면 일단 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특별하게 회사의 철학이나 인재상 같은 게 따로 존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의 철학이나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아하. 그 교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창업주의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 이념을 보면 국민교육진흥의 실천적 구현, 그다음에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정신문화 향상. 기업의 인재상이 아니라 무슨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교육적 기능을 살린 문화공간 창출.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사실 이제 주력 계열사고요. 거기 밑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이런 사회적 공헌 활동도 진행을 하면서 서점 산업을 진행하겠다. 이익이 좀 많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좀 이런 또 모토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다르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뭐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인간미, 뭐 빤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건 물론 교보가 기업이 이념이 그러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사회 공헌 활동, 공익적 목적,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도서 인지도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밑에서 실제로 지금 실무 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가시되 너무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장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조사항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구직의 관점에서는 좋은 강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단편적으로 서점이라고 하면은 책을 뭐 분류를 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는 생각들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후에는 어떤 분야로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야? 그러니까 뭐 예스24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픈마켓, 인터넷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수많은 오픈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다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 상품이 책이라고 하면 책의 특징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이 베스트셀러라는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서 정찰제 같은 어떤 좀 룰의 변화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트렌디한 상품이 또 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지 관련된 시장들은 또 이것과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꾸준하게 또 나아가는 그런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보 같은 경우에는 SCM이 굉장히 멀티플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와 관련된 부분의 강점을 또 갖고 있는 친구들을 또 선호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나를 뽑아달라 하고 설득하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면들이 있겠지만 어떤 면들을 더 강조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나 교보문고 많이 가봤다. 뭐 그 얘기는 거기 교보문고에 있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겨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내가 이제 직무로 풀어나가는 게 좋죠. 책으로 풀지 말고 서점으로 접근하는 게보다는 내가 이제 지원하는 직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 그거는 꼭 이제 뭐 서점하고 관련돼가 없는 업장이라고 해도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서점에서도 고객 응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CM 효과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기법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과거에 책과 전혀 무관하지만 또 다른 상품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짰던 나의 경험 그리고 서점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령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또 다른 커피숍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네들과 소통했던 나의 경험 뭐 이 두 가지도 그냥 1차원적으로는 서점과는 좀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직무로 연결고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의 중심 구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책 많이 읽은 분들이라 가지고 문장력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있기도 해요. 그죠? 제가 드디어 하나 했네요. 아니요. 평소에도 많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문장이 필요하죠. 문장력은 이제 자소서 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인적성 시험이죠. 인적성 시험의 이제 언어 파트에는 독해,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평소 독서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모든 취업에 있어서 강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 전담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근데 제가 왜 명색이 이제 시인이고 글 쓰는 사람인데 이제 너무 이제 돈에 연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근데 연봉은 얼마인가요? 교보 같은 경우에는 16년 사원급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540 정도, 예스24가 한 3,450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산업들보다 연봉이 뭐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또 서점의 요즘 힘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정 부분의 페이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서점 아르바이트 이력이 교보문고 입사에 도움이 된다. 카더라. 물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 응대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서점은 DP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DP. 네, 저도 여태까지 이제 출간했던 책이 9권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디에 올라가냐에 따라서 저한테 들어오는 인쇄가 달라져요. 그렇죠, 판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DP로 올라가는 책들을 셀렉션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한테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매대가 어떻게 꾸려진다. 방학 시즌이 됐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어떤 서적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대 구성이 어떻게 잡히고 지금 뭐 정숙이라든가 위생 관련돼서 이제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옥시 사건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주부 고객들이 또 서점에 올 텐데 그럼 이런 주부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코너가 구축이 돼야 되고 결국 외부 환경들의 요인에 맞춰서 서점 내부적인 DP 컨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치면 또 면접장에서 좋은 이야기 할 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교보문고는 독서력 시험이 필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서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독해력을 평가하긴 해요. 오히려 더 리크루팅이 아주 홍보에도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력을 한 40문제 한 60분 동안 이제 푼다고 해요. 그래서 측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휘력, 그다음에 독서 행동 진단, 그 독서력 이런 리드 지수라는 걸 좀 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데 다른 기업들 언어 파트에도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능력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근데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당연히 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보탬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와 예스2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로 계속 봤으니까 당연히 교보문고가 더 낫겠지, 뭐 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책이라는 뭐 좋은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그걸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로 봤을 때, 직무로 봤을 때는 예스24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세훈은요? 특히 저는 종이책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책도 그렇고 온라인 서점도 이제 다 뭐 중요한 시장이겠지만 오프라인 서점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보문고 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의 작은 서점들이 또 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작은 서점 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책이니까 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실제로 면접장 가서도 물어보거든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 뭐 고전도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면접관하고 대화 나눌 소재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꼭 직무하고 연결되는 서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이야기거리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읽는 책들 중에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너무 감성적으로 와닿는 그런 서적들은 면접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은 못 돼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족한 지식을 빼곡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독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용서적 읽으시고요.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기술적 흐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특히나 영업 마케팅 직군을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PT 면접장 가서 나오는 게 다 똑같습니다. 다 영업 전략을 짜봐라 이런 주제들을 받게 돼요. 그러면 대형 서점 코너에 가보면 마케팅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있고요. 이론으로만 다가가는 책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제적인 사례를 깊숙하게 정리해 놓은 이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PT 면접장 가서 나의 영업 전략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논거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컨텐츠를 채워 넣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이후 또 마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서적을 더 많이 읽는다. 그런 미래 계획을 잡고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